그래서 독일의 서재 시도했던 법률의 지배 원칙, 이거는요, 원래 출발은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에요. 또,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현대 들어와서 독일이 그런 형식적 법칙을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들 중에서는 교과서에 표현하실 때, 법률의 지배 원칙을 부정했다는데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바탕 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간 거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수정인데, 근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 중에서는 부정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마 문제점을 이제 부정했다는 의미로 받아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형식 법칙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가진 문제점 또는 단점 같은 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아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만 개선하면 내가 앞으로 나가거든요.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는데 그것만 개선하면 되니까 좋죠. 일단은 문제점인데 최초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법률의 원칙이 있어요. 이제 법적인 한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이제 독일에 유학을 나가려면은 독일어 회화를 해야 되는데 뭐 학원들에도 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중급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대해서 좀 이런 문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접하려면은 옛날에는 그 남산에 있는 독일 문화원 괴테 인스티튜트라고 있는데 거기를 가게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당시 돈으로 100원 이렇게 주면은 이제 돈을 볼 수 있는데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요새로 치면 프로젝션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걸 틀어줍니다. 그게 독일 대사관에서 이제 그런 독일 유학 갈 사람들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틀어주는데 그 당시에 영화 중에서 이제 독일 그 영화에 보행자 피디스트리언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영화가 좀 진보하다 했는데 상당히 뭔가 독일의 현대를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나치 시대 때 고위 관료였어요. 딸 새로운 현대의 전후의 독일의 인권 변호사예요. 전혀 반대예요. 한 사람은 나치에 부역했고 한 사람은 나치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이제 부녀 간의 갈등인데 아버지는 딸을 좋아하는데 딸은 아버지를 공격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치의 유태인 학설의 방조자, 공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교통상이었어요. 교통상이니까 유태인들을 그 아우슈비츠로 수용하는 그 업무를 맡았다는 거죠. 이거는 당신의 그 교통체계 하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게 딸의 생각이죠. 근데 아버지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관료예요. 근데 자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시험 쳐서 공무원 돼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어떤 나라냐면 국민주권주의 나라였어요. 국민의 대표가 있잖아요. 압도적인 다수로 법률로 가결해가지고 히틀러를 지지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두환이나 박정희하고 달라요. 민중이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서서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을 내가 충실히 집행했을 뿐인데 왜 나를 비난하느냐. 아빠는 그렇게 섭섭한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늘 고위 관료니까 옛날로 치면은 요새는 자동차를 탄다는 게 별거 아닌데 옛날로 치면은 이제 고위 관료니까 땅을 안 밟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 운전기사 보고 날 여기서 내려주게 하고 걸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절묘한 대비거든요. 딸, 여자, 진보, 젊은 척. 늙은이, 남자, 보수, 꼴통 보수.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좌빨, 이제 숫골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그 구조인데 이제 아버지가 얘기한 거는 나는 법대로 쓸 뿐인데 내가 뭐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 법률의 우위는요, 법 자체가 잘못됐을 때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악법의
이러한 지배다 또는요 압제의 도구가 된다 하는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봤지만은 법률 우회 원칙은 결과적으로 뭐냐 사법심사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법심사인데 이러한 사법심사의 범위가 뭐였어요? 열기주의죠. 개괄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학자들 생각 중에서 독일에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생각할 때 이제 법치주의 되니까 우리 기본권 잘 보장되겠네 라고 좋아했던 거겠죠. 근데 뭐 막상 법을 위반해가지고 법도 있는데 소송 걸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사항 아닙니다. 끝이야 그냥. 이런 부분이 있었어.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나오죠. 참 괜찮은 원칙이잖아요. 융통성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의가 만든 법률로 하고 또 예외적으로는 법률의 수건이 있으면 그거는 명령이 좋다. 참 좋아. 괜찮은 원칙이야. 그런데 이것도 머리 쓴 놈 나와요. 법률이라는 것은. 히틀러 때는 어떻게 되냐면 히틀러는 우리가 지금 한나라당에서 한때 이원정부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정권을 대통령하고 수상으로 나눠가지고 평상시의 집행이나 또는 경제정책 같은 것들은 그거는 수상이 맡고 외교나 안보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맡아가지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제로 가고 평시에는 내각제로 간다 하는 그런 원칙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도 이거하고 약간 유사한 형태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면 힌덴부르크예요. 나치 독일은 나치당은 뭐냐? 히틀러를 이제 수상으로 임명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힌덴부르크는 의회를 해산을 그런 데 있거든요.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치 의회가 불안하니까 수상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장악한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요. 어떤 법을 만드냐면 수상에게 백지수표를 하나 만들어줘요. 네 마음대로 그래도 좋다. 위임을 왕창 해주는 거예요. 포괄적 위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거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만들어가지고 위임을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회에 의한 지배나 의회에 의한 통제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수권을 받아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의회하고 정부가 서로 뭐냐면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을 할지 몰랐는 거지. 그런데 의회가 백지수표를 거둬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요 이러한 백지 이러한 위임식의 포괄적 위임법 이러한 포괄적 위임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뭐 법률의 법규 창조이라는 이 원칙 자체가 예외가 너무 커져가지고 배꼽이 너무 커져가지고 원칙자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원칙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법률 유보라는 것도 있었어, 그죠? 법률의 유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때 법률 유보라는 것은 좋은 원칙이라고. 근데 이제 좋긴 좋은데 양이 너무 적어. 침해적인 행정에 한정한다? 그러면 국민에게 급부할 때 그러면 옛날에 뭐 경상도 정권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밀가루 얻어와가지고 경상도는 2포대씩 주고 전라도는 1포대씩 주면은 좋아하나 이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요 그 당시 이런 법률 유보가 침해 유보설이었거든요. 이거는요 범위가 너무 좁다는 거죠. 이런 너무 범위가 좁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힘들었다 이거죠. 자, 이러다가 이제 나치가 패망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이제 이 현대란 말은 특히 행정부에서 현대는 바로 언제 이제 열리냐면 바로 1949년에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보건교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전쟁은 비슷한 시기에 끝났어, 그죠? 독일이나 우리나 2차 대전이 비슷한 시기에 1945년에 끝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뭐 북한이 좀 있어서 좀 늦었지만은 48년도에 우리가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독일은요, 우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유수한 학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독일의 법문화는 어마어마했죠.
한스 켈젠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도 당대 이름을 남기는 칼 슈미트 같은 이런 대단한 학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헌법 만들려면 뚝딱 만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보다 1년 늦어요. 심사숙고한 거죠. 한 나라를 만드는 헌법을 만드는데 너무 할 필요 없다 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단 쟤들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인권 보장이라는 이 부분에서 졌다는 거죠. 법의 본래 목적이 인권 보장이 졌는데 영미법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영미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그 당시에 영미만 해도 어떻습니까? 영미법계는 영어권은요 1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1세기인 지금 초까지는 아직은 강성한 나라로 있습니다. 그러면 쟤들은 말이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인권도 잘 보장되고 나라도 부강하게 됐나?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미의 법의 지배를 벤치마킹하게 되는데 이때 영미의 법의 지배를 우리가 실질적 법 주제의 능에 범죄에 포함됩니다. 영미는 이러한 법의 지배 원칙은 근대도 물론이고 현대도 다 법의 지배는 다 실제 법칙이 맞아요. 근데 그냥 영미의 법의 지배를 벤치마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 갔지만 벤치마킹이니까 너무 자세히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너무 알라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분위기에 맞는 질문 나오면은 맞는 걸로 하면 좋아요. 그럼 영미의 법의 지배인데 이러한 법의 지배의 3원칙은 영국 행정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다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유명한 말은 영국 행정법 써놓고 나서는 영국에는 행정법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들의 이제 법치주의를 굉장히 자랑스럽고 뻐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륙법계를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니들은 뭐 그따위냐 우리는 이렇게 좋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그런 말 안 하지만은 이 의미에 보면은 그게 드러납니다. 영미의 법의 지배 원칙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로 뭐냐? 영미는 법의 지배할 때 법이라고 하는데 법의 절대적 우위란 말을 써요. 자, 우리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법률은 뭐고 법은 뭡니까? 이거 되죠. 사실은 법은 넓은 표현이고 법률은 좁은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번역에서 말하는 법은 어떤 의미냐 이거 되죠. 어떤 차이가 나느냐? 독일에서는요. 이런 법을 얘기할 때 법하고 법률이 있을 때 이 법은요. 독일 말로서는 레이트라고 해요. 레이트는 옳다는 의미에 또 의원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법률은요. 게제츠라고 그래요.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있을 때 법률은 우리가 잘 아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문이고요.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실정법이죠. 인간에 만든 실정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연법, 조리 같은 이러한 자연법이라든지 또는 성법에는 관서법 같은 것들이죠. 이건 포함돼요. 법은 넓은데 이거는 좁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쩐지 뭐 정당성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안 중요한데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자, 그래서 법의 절대적 우위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법의 절대적 우위가 뭐냐? 절대적이란 말은 뭐냐면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 절대적 할 때는 무소불능하고 무소불위하고 이런 분들이 얘기해서 편재하시고 omniscient, omnipotent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다분히 대립법계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놈은 법이, 한 나라의 법이 여기는 적용되고 저기는 적용 안 되고 공법강에 적용되고 사법강에 적용 안 되고 사법은 또 사법강에 적용되고 공법강에 적용 무슨 그런 법이 있나? 아니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진리에 가까워야 되는데 진리는 원용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공통되게 적용돼야 되는데 너희들 그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번역을 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 이란 말은 보편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는 말해서 뭐냐 보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통법이죠. 우리 보통이란 말은요 넓어보자요. 평양 가면 보통문이 있다는데 이런 보통이라고 하죠. 이런 보통법인데 번역 참 잘한 거예요. 커먼 로예요. 공사법에 공통되게 적용돼요. 물론 커먼이라는 말은 커먼 센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에 기초한 법. 꼭 어떤 실정법, 사람이 만든 제정해야지 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법을 얘기하죠. 이러한 보통법에 이러한 지배를 하게 되죠. 커먼 로의 지배입니다.
요거는요, 한 개의 법으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법과 이러한 사법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게 뭐냐면 따로 공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법 1원칙입니다. 법 1원주의. 법이 단일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에서 따로 공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법, 이러한 발달이 늦은 원인이 바로 뭐냐? 법률의 지배, 보통법, 또 더 크게 얘기하면은 법의 지배, 죄송합니다. 법의 절대적 우위, 보통법, 법률 지배 아니고 법의 지배라는 거죠. 이 이제 보통법의 성질은 뭐냐면, 이러한 성질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즉 당사자가 국가든 국민이든 간에 국민 대 국민, 사인 대 사인이든 또는 국가 된 사인 간에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취급하는 사실은 사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인권 보장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 됐죠. 두 번째 영국의 법의 지배를 특정 지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헌법 제11조에서 말하는 법 앞에 평등은 좀 다른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또 이거 이제 대입법 개복하는 얘기예요. 아니 무슨 놈의 사건을 행정부 안에 있는 사재판소가 행정을 한단 말이냐? 말이 안 되지. 그게 뭐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아까 전에 얘기할 때 행정사건도 일반 법에서 공통적으로 한다. 즉 보통법원이 말이죠. 보통재판소. 보통이죠. 이런 보통재판소가 관할하는 거죠. 이런 보통재판소에 관할 의미하죠. 뭡니까? 민사는 물론이고 이런 민사와 행정사건 모두 따로따로 다른 법을 하는 게 아니고 독일의 경우는 프랑스의 경우는 민사는 민사법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으로 갔죠. 근데 이거는 그건 이제 행정법원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고 민사법원은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보통 재판소가 가능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사법국가주의 또는 이러한 사법국가라고 볼 수 있고 얘들의 경우는 행정법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행정제도가 없다. 세 번째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헌법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은 뭐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름을 좀 사실은 정하기도 안 좋아요. 헌법률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영국에서의 기본권의 발달의 역사는 그거는요 점진적으로 확인되어 온 거고 대륙법계에는 선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대륙법에서는 기본권이 인정되려면 헌법에 명문 요건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영미에서는요 불문헌법 국가니까 따로 이런 기본권 뭐 잠을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다른 사람과 다를 권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일일이 규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 너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 기본권이 잠재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가가 그런 기본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이 있다가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국가가 재판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판례가 쌓여서 점진적으로 되는데 기본권이 어느 날 성문헌법에 있어서 선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언은 지금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확인은 전에도 그랬는데 국가가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뿐이다. 그런 판례가 직접 쌓여져서 보통법계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중에서는 저쪽에 사법과주의 같은 것들은 독일이 나중에 채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미에 있어서 인권 존중의 이런 그 법치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현대의 법치주의에 대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법률의 지배의 수정이고, 그러나 법률의 지배 수정을 우리가 어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불러도 좋죠. 그러나 이제 영미의 경우는 근대 현대 다 긴 거고요. 대륙의 경우, 독일의 경우는 근대는 아니었는데 현대는 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 보죠.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이제 수정됐다는데 법률의 지배 원칙이 어떻게 수정됐나 이 수정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래서 현대 한마디로 독일의 법률의 지배가 수용된 것, 이게 바로 뭐냐? 현대의 행정법의 이론적 경향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은 기본을 더 충실했어요. 원칙을 강화하는 거지 원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실제로 나오는 게 법률의 우위입니다. 법률의 우위 원칙은 이제 법에 의한 이제 법의 구성을 여러 가지 있는데 법 자체가 악법이면 문제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을 아주 나쁜 교육자들이 우리나라 교육관료들이 악마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들 방학책에다가 악법도 법이다 유신 때 그렇게 만들어 했어요. 무조건 닥치고 지켜. 소크라테스 서양의 성인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에 정통하지 않은 나로서는 자세한 바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모른다. 사실은 저도 닉네임이 모를 뿐이 있어요. 그게 제 닉네임인데 오직 모를 뿐입니다.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건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안 맞는 태도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 또는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명이 그리스의 청년들에게 나쁜 정신을 주입한다. 그래서 독배를 마신 거예요. 그럼 그 나쁜 정신, 그리스 정부가 걱정한 나쁜 정신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그리스는 그 당시에 민주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가 꼽히는 나라였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굉장히 못마땅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직접 민주를 했다고 유명하지만은 그런 그리스 직접 민주제의 중요한 기반이 뭐냐면 노예제도예요. 왜냐하면 폴리스의 모든 평민이 다 뭐냐? 의회에 참석하잖아요. 그럼 일은 누가 합니까? 소는 누가 키워? 그 소를 누가 키웠냐면 노예들이 키웠어. 아니, 노예가 없었다면 걔들이 1년 내내 의회에 나와서 그렇게 노닥거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의회가 하는 일은 정책을 결정하는 일인데 그거 하겠다고 1년 내내 나와서 노닥거리고 있는 것보다는 각자가 맞는 직분에 맞도록 일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갖는 꼬라지가 맞는 법이 이거냐 이거야. 이거 똑똑한 놈 한 놈 나와가지고 철이 나가죠. 그 철인이 한 놈 나와가지고 그냥 정리하면 돼.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너희는 각자 직분에 맞도록 일하는 게 좋아. 마치 뭐처럼? 스파르타처럼. 아테나의 반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심지어는 플라톤은 뭐라고 하냐면 백성은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하면 그거 믿는다. 그리고 오늘날 그 플라톤주의자들이 현재 미국의 수뇌부를 이루고 있어요. 미국 보수성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뭐 쉽게 이런 얘기죠. 뭐 IQ 100짜리들이 모여가지고 10,000명이 모여가 수학 문제 풀면은 풀리나 이거야. 차라리 IQ 200짜리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냥 풀면 된다 이거야. 그럼 나머지 너희들은 일해라 가서. 그래서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머리로 태어난 놈도 있고 가슴으로 태어난 놈도 있고 손으로 태어난 놈도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야기인적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독배를 마실 때 이제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는 건 이유는 이거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그리스가 이제 추방제도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 죽이는 게 뭐랄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방을 이제 사실은 뭐 제자들 통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뭐 도망갈 때 뭐 쇼생과 탈출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얼마나 멍청하면 나 같은 사람 죽이겠나. 이 민주주의의 어설픈점이 내가 몸으로 증명을 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을 우회할 때 이제 악법위한 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 우회에서 이제 첫째로 이야기된 게 뭐냐면 악법이 안 된다는 거야. 악법도 법이 아니야. 악법은 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 법은 하나의 도구인데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지 법 압제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때까지는 의회가 만든 법이면 우리 국민 대표가 만든 법이면 당연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와서는 뭐냐 아니다 이거 알았어. 이거 우리 국민 대표는 의회가 만든 법도 굉장히 나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이 생긴 거야.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내용을 이제 강조해 이번에는. 그래서 내용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러한 법률을 위해서 내용적으로 안 좋은 법을 이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침해하는 그런 법은 없어야 되겠다 이래 되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정당한 법이죠. 법의 내용을 얘기해요. 정당한 이러한 정당한 이러한 법률의 지배 또는 우위도 하나의 지배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의 지배를 얘기해요. 한마디로 정당하다는 내용이야 내용. 실질적으로 내용이 정당한 법의 지배야. 그러면 어떤 법률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정당하다 안 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 입법이라든지 사법행정은 다 통치구조인데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보장을 제대로 하는 이것들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 정당한 법률이라고 해서 뭐냐?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이런 뜻이야. 이런 제대로 보장하는 그런 이러한 법률의 지배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인지 그렇지 않은 법인지는 어떻게 알아? 또 만약에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법이 있으면 어쩔래 이거야. 제일 중요한 기본권 보장 규범이 뭐냐?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도록 한다. 그래서 정당한 법률은 곧 바로 뭐냐? 합헌적 법률의 지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합헌적이지 않은 법률을 어떻게 할 거냐? 걸러내야 되지. 그래서 뭐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현대 법치주의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위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걸러내는 위헌 법률 심사가 강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헌법시험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의 특색이 아닌 것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위헌 법률 심사의 확대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당한 법률이죠. 또 하나가 잘 알다시피 법률위원칙 기억나죠? 법의 종속을 받는다, 구속을 받으니까 위반하면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거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사법심사, 즉 행정소의 범위인데 이러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하죠. 그게 범위 확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는 열기주의였잖아요. 열기주의는 이제는 뭐냐? 개괄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열기주의 아니고 개괄주의로 바뀐다. 원칙적으로 모든 위반 행정재검은 다 행정소에 대행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중요한 원칙인데요. 법률 법규 창조력. 법률만이 원칙적으로 법규를 창조할 수 있고 명령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법률 법규 창조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원칙과 예외가.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예외가 지나치게 넓었다. 그게 바로 뭐냐? 포괄적 위임법이잖아요. 포괄적 위임법 때문에 문제 생겼어. 포괄적 위임법 때문에 사실은 원칙과 예외가 모두 흔들려 버렸으니까 안 되겠다. 라고 가지고 봐봐요. 포괄적 이러한 위임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은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헌법 75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권을 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규를 제정할 때 예외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행정입법을 할 때도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이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헌법 75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라는 말은 헌법 위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결정이 나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인데 주의해야 될 거 판례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의해야 돼요. 아직 안 배웠지만은 적어놓긴 합시다. 내용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보면 원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해보면 행정규칙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법규성이 허용되는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법규로서 기능한다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들에게 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재산의 범위가 애매하거든요. 여러분들 티코 자동차 하나 있는, 만약에 마티즈 자동차 하나 있는데 1억 넣는다면 이해됩니까? 부착물 1억이 넘어. 원래 차 가격을 할 때는 가격이 들어갔다면 그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지만 포괄적 위임법 금지는 지금 우리 판례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적용되는 건 압니다. 적용되느냐 할 때 방금 얘기했지만 형식은 행정규칙, 즉 행정부 내에서 공무원들만 구속하는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인데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내용을 보니까 법규명령,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명령은 행정부가 정한 법이야. 그럼 이게 적용되냐? 적용돼. 비록 행정규칙이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기능하면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포괄적 위임법의 금지 원칙이나 또는 법주의라는 것은 뭐를 전제합니까? 권력 분립을 전제해요. 이때 권력의 분립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인데 그때 권력은 어떤 권력이에요? 그거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적인 차원이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행정부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해서 하면 돼요. 국가가 중앙행정기관이 하면 되는데 성질로 봤을 때 현장에 있는 또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겠죠. 그랬을 때는 그거를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실은 그렇게 뭐냐면 공공단체 같은 돼서 뭐냐면 국가가 아닌 국가의 어떤 행정 사무를 본래 지배를 받아야 될 단체라든지 개인이 하게 됐을 때 그걸 보고 공공단체 또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서 주의해야 될 거 권력 분립적인 차원에서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문제이지 행정권 내부에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이 되냐 할 때 포괄적인 입법 금지 원칙은 다른 데는 다 적용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적용이 안 된다 말은 포괄적임이 허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지방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이러한 조례입니다. 과거에 자치를 강조한 입장에서는 조례는요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택도 없는 소리 됐어. 그래서 대통령이 위임해야 된다. 포괄적 위임을 요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는데 이는 행정부 안에서 상급기관이 또는 죄송합니다. 국가기관이 자치기관에게 구원에 되면 위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요 권력 분립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우리가 공공단체의 종류에는요 전례적인 행정체, 본래 행정체가 아닌데 국가로부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걸 의미하죠.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공조합이 있습니다. 공공조합도 국가의 공권력 해서 한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공공조합의 경우 정관을 작성합니다.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공조합 사람들의 약속 또는 그 규칙을 정하는 게 바로 정관인데요. 문제는 이거였잖아요. 굉장히 나쁜 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 나쁜 놈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공공조합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의 절대소에 동의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민에서 정관에서 3분의 2 또는 4분의 3 하게 되면은 건설사는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겠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애로점을 느끼게 되는데 건설사는 그래서 뭐 3분의 2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럼 재개발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법률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이명박 정권인가 그냥 모르겠는데 규정을 바꿔버렸어요. 규정을 바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민들이 결정한다.
그럼 주민은 가부도,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상대다수 50% 넘으면 되는 거야. 옛날에는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안 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그래서 참 이거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정관의 경우는 굳이 포괄적 임이 여기에 안 된다. 그래서 포괄적 임을 해도 괜찮다. 즉 포괄적 임이 금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포괄적 임이 이런 경우는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허용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조례라든지 정관을 정하는 건데 그게 다 뭐냐 공공단체고요. 요런 그 포괄적 위임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판례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마지막에 법률 유보가 있습니다. 실질적 고취에서 이제 법률의 지배가 수행된 형태인데, 법률의 우위가 저렇게 수행되고, 법률의 목표 창조가 수행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포괄적임이 금지되는데, 심지어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조차도 포괄적이면 안 된다. 다만 근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합, 원래는 국가로부터 행정의 객체로 활동해야 될 사람들이고,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수행해가지고 국가와 유사하게 행정기능을 분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법들은요, 원래는요, 이런 자치법이라고 하는데 판례에서는 자주법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알아두면 좋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법률유보죠. 법률유보는 굉장히 양도 많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법률유보는요, 가장 문제점이 좁다. 이게 문제돼가지고 법률유보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의 반전이 있고요. 그럼 넓어지면은 뭐 우리가 끝판왕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얼티미트를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못 봐요. 볼 수가 있는 사정이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법률유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률유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있는데요, 통설은 없어요. 즉 다수이 없어요. 그만큼 학자들 간에는 생각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이와 관련한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모든 학설을 다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학설을 한번 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뭐냐? 의회유보설이라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이 과거에 의회유보설을 많이 썼고요. 또 저런 경우는 의회유보설이 대상이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학계에서는 이 부분이 신성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법률유보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유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률유보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히는 쪽으로 가자. 넓히는데 그러면 완전히 넓혔다. 그럼 끝까지 안 넓혔다. 그러면 제일 좋겠네. 뭐. 앞으로 점점 넓히는 쪽으로 하면은 법치가 더 강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안 넓혀온다. 그러면 전면적 정보유보설이에요. 모든 행정제공 뭘 하든 간에 그럼 반드시 하다못해 컴퓨터를 켜는 것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이야. 그럼 행정부가 했다가 그럼 우리들의 행정에 고유한 영역은 없나? 그럼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법률이랑 부서를 받고 행정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밀어붙이고 있죠. 자, 법률 읽어도 갑니다. 좀 쉬었다 계세요.